만약 인류가 어떤 행성에 불시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체가 고장나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행성의 재료로 기록을 남기고 그곳에 사는 존재들과 후손을 남기며 말이죠. 그런데 히말라야에는 정말 그런 후손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작은 체구와 유난히 큰 머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겼다는 700개의 이상한 원반. 그 원반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중국과 티베트의 접경지대, 해발 4,000m를 넘는 험준한 고산지대 바양카라 산맥.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쉽게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공기는 희박했고 산세는 거칠었고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길이라고 부를 만한 흔적도 드물었고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도 사람의 기척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기묘한 동굴들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했다는 소문, 그리고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전승. 그 때문인지 비앙카라 산맥은 점점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산맥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한 탐사대가 이상한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1937년, 당시 이곳을 조사하던 건 북경대 소속 탐사대였습니다. 이 탐사대를 이끌고 있던 인물은 북경대학의 고고학 교수 치프테이. 그는 학생들과 함께 바양카라 산맥의 고대 유적을 조사하던 중 산비탈 한쪽에서 묘하게 낮고 좁은 동굴 입구를 발견합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평범한 동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입구 높이는 겨우 1.3m 남짓. 성인이 서서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낮은 크기였죠. 안으로 들어가려면 허리를 깊게 숙이거나 아예 몸을 낮춰 기어가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탐사대는 조심스럽게 입구 앞에 섭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그저 산속에 뚫린 작은 틈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일부러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통로처럼 보였던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죠. 잠시 망설이던 그들은 몸을 숙여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자 내부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동굴 바닥을 따라 작은 무덤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흔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일정한 간격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였죠. 탐사대는 그중 하나의 무덤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골 하나가 발견됩니다. 평범한 인간의 해골처럼 보이지 않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크기였는데요. 이 해골은 성인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키로 환산하면 약 120cm 정도. 몸에 비해 두개골이 유난히 크게 보여서 마치 몸은 작고 머리만 크게 발달한 것처럼 보였죠. 뼈의 구조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유난히 가늘고 약해 보였고 전체적인 체형 역시 매우 왜소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지 특이한 해골 하나가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덤을 더 조사할수록 같은 형태의 해골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동굴 안에는 이와 비슷한 해골이 수십 구나 묻혀 있었죠. 발견된 것은 해골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들 사이의 바닥에는 둥글고 납작한 돌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돌처럼 보였지만 하나를 들어올려 보자 그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원반 같은 모양이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넛처럼 생긴 구조였죠. 주변을 더 살펴보자 이 원반은 하나가 아니었고 동굴 바닥 곳곳에서 같은 형태의 돌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이 탐사대는 이 돌들이 단순한 자연석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동굴 내부를 더 넓게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발견된 원반의 수는 총 716개. 그들은 이 원반들이 무덤들과 함께 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일부를 수집해 연구를 위해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반을 자세히 살펴보던 연구자들은 이 유물에 이상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원반 표면 전체를 따라 아주 얕은 홈이 빙글빙글 돌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처럼요. 그리고 그 홈을 따라 아주 작은 흔적들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식처럼 보였지만 확대해서 살펴보자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기호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반 전체를 따라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기호들. 그 모양이 어딘가 일정한 규칙을 가진 것처럼 보여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기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죠. 또 다른 이야기도 따라 붙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 원반의 재질에서 금속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돌처럼 보였지만 분석 과정에서 코발트나 철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 원반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금속 성분이 다량 포함된 특이한 암석일 가능성도 언급하죠. 일부 증언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는 강한 전도성을 보였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원반을 만지면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느껴졌다고 하죠. 그래서 동굴 안에 있던 716개의 원반은 이 사건을 훨씬 더 기묘한 이야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원반의 의미를 둘러싼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난 뒤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국의 한 연구자가 이 원반의 기호를 해독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추마이 누이. 그는 원반 표면을 따라 이어진 나선형 홈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으로 보였던 흔적들이었지만 확대해서 관찰하자 그 안에는 일정한 형태의 기호들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기호들이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어떤 문자 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죠. 이 원반은 어떤 기록이라는 건데요. 그가 공개한 해독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먼 옛날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 이 산맥 어딘가에 불시착했고 그 사고 이후 비행체가 파손되어 지구에 남게 되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이 원반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록이 될 수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학계에서 즉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중국 고고학계는 이 해석을 말도 안 되는 공상이라며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 추마이 누이라는 이름의 연구자는 학계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그가 연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중국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이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는 오히려 더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원반에 새겨진 문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그리고 바양카라 산맥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후손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드조파. 그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고고학 이야기에서 외계인의 후손에 대한 전설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설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2,000년 전 바양카라 산맥 상공에서 어떤 비행체가 지구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은 오래가지 못했고 비행체는 수천 미터 높이의 절벽과 깊은 협곡이 이어지는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맥 어딘가에 심하게 파손된 채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존재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속으로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해발 4,000m가 넘는 혹독한 고산지대였습니다. 공기는 희박했고 기온은 매우 낮았으며 먹을 것을 찾기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바로 탐사대가 발견한 그 장소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은 그 다음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산맥에 살던 고대 인간들과 그들이 접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후손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전설 속 사람들은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드조파. 외계에서 내려온 존재들과 지구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기묘한 후손들. 그리고 사람들은 동굴에서 발견된 해골이 바로 그 드조파족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978년 영국의 한 탐험가가 바양카라 산맥을 찾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빈 에반스. 그는 이 지역을 여행하던 중 티베트 수도승 한 명에게 낡은 지도를 건네받게 됩니다. 지도에는 일반적인 길 표시 대신 산 능선과 바위 지형, 그리고 외부인이 거의 찾지 않는 좁은 산길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수도승은 그 길 끝에 오랫동안 산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빈 에반스는 그 지도를 따라 바양카라 산맥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해발 4,000m가 넘는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는데요. 공기는 희박했고 바람은 거칠었으며 아무리 걸어도 사람이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그는 며칠 동안 산 능선을 넘고 바위 사이 좁은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서 작은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마을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집들은 크지 않았고 대부분 낮게 지어져 있었으며 멀리서 보면 바위와 흙 사이에 반쯤 묻혀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빈 에반스는 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인처럼 보였지만 약 120cm 안팎으로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체형은 전체적으로 왜소했고 팔과 다리는 가늘었으며 몸집 자체가 매우 작았죠. 얼굴 역시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완전히 인간과 다른 모습은 아니었지만 두개골이 조금 더 크고 눈과 얼굴의 비율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피부는 일반적인 아시아인의 피부색과는 조금 달리 어딘가 창백한 노란빛이나 약간 푸르스름한 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강한 태양빛 아래에서 살지 않았던 종족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약 1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로빈 에반스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6개월 정도 함께 머물며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게 되죠. 그가 남겼다는 기록 속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마을의 집보다 마을 근처에 있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지내는 것을 훨씬 편안해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머물렀고 해가 지고 나서야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오래전 어떤 이유로
동굴 속에서 살아야 했던 습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빈 에반스는 그 마을의 족장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휴에파. 그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휴에파가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었으며 바로 이 산맥 어딘가에서 큰 사고를 겪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 그들은 이곳에 남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하늘의 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의문을 남깁니다. 로빈 에반스의 기록은 여러 미스터리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그의 탐사 기록이나 학술 자료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빈 에반스라는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이 사건을 이렇게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묘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1937년 바양카라 산맥 동굴 발견 사건. 그 탐사대 이야기 역시 기록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탐사를 이끌었다고 알려진 인물은 치프테이라는 고고학 교수였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는 그가 학생들과 함께 산맥을 조사하다 작은 무덤들과 원반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중국 학계 기록을 찾아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1930년대 북경대 교수 명단이나 고고학 탐사 보고서에서 치프테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탐사라면 보통 조사 보고서나 연구 기록이 남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바양카라 산맥 동굴 탐사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동굴 발견 이야기 자체가 나중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의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반에 문자를 해독했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인물, 추마이 누이. 1960년대 그는 원반 표면의 나선형 기호를 분석해 그 안에 담긴 기록을 해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 논문이나 공식 발표 기록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요. 어떤 학술지에 발표했는지, 어떤 기관에서 연구했는지, 심지어 북경대 교수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가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기록도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마이 누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던 학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정말 이 모든 기록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드조파 사건이 이야기되는 시기는 대략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중국 역사에서 기록과 학문 환경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이기도 하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재편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연구자료와 기록들이 정리되거나 사라진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지방으로 보내졌고, 대학 연구실과 도서관 자료가 파괴되거나 사라진 사례도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바양카라 산맥에서 어떤 형태의 탐사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기록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양카라 산맥 일대는 티베트와 칭하이 지역 사이에 위치한 매우 외딴 산악지대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은 군사적 접근 제한 지역으로 관리되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1960년대 UFO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발견된 작은 단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어지고 확장되면서 지금의 이야기로 남게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의 드조파 사건은 완전히 밝혀진 이야기로도 완전히 부정된 이야기로도 정리되지 않은 채 어딘가 애매한 경계 위에 남아 있습니다. 히말라야 깊은 곳에는 실제로 바양카라 산맥이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없는 고립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체구의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굴에 대한 이야기 역시 여러 기록 속에 남아있죠.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716개의 원반은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탐사 기록도 해독했다는 논문도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어쩌면 아주 오래전 그 산맥 어딘가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사건의 흐릿한 흔적들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정말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돌에 기록을 남겼을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들이 낯선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 비행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인류 역시 다른 행성에 도착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모든 장비를 잃게 된다면 결국 그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기록을 남기거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발달한 문명이라는 것은 거대한 산업과 수많은 장비가 함께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만약 그 기반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발전한 기술이라도 순식간에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원반들을 아주 오래전 그 산맥 어딘가에 불시착한 존재들이 남겨놓은 기록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죠. 지금도 드조파 사건은 확인된 역사도 완전히 지워진 전설도 아닌 채 그 사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